일본이랑 가장 경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자동차잖아요. 예. 자동차가 다른 업종들보다 수출 경합도가 높은 게 사실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한국의 수출의 어떤 경쟁력이 확실히 레벨업이 된 거 같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전자제품이나 가전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아예 이제 리그가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메모리를 잘하고 일본은 소부장을 잘하고 네. 보완이 되는 관계, 엔저라고 해서 반드시 이게 악재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내수 쪽 또는 여행과 관련된 쪽이 저희가 조금 더 불리하다 이렇게 좀 봐야 돼. 호황이냐 불황이냐 강세장이냐 하락장이냐 이렇게 적어도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기회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다. 저는 주식장의 하단은 생각보다 좀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위가 얼마나 열릴 것이냐 이제 네. 이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 네.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파는 이런 형태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경기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업종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업종들이 그게 예를 뭘까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면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원 이사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자, 다양한 예, 오늘은 네. 뭐 원년 얘기부터 해주신다고요. 네. 어저께도 이제 장중에 이제 원엔 환율이 거의 한 800원대 네. 살짝 이제 내려갔다가 네. 이제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역대로 이렇게 원화가 강하고 엔화가 약한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게 저희 한국의 경제나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걱정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진단을 좀 해봤는데요. 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큰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네. 근데 뭐 좀 그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그 원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저희 국내 수출 경쟁력은 좀 떨어질 것 같고 네.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은데 왜 영향이 없느냐? 네. 그거를 뭐 몇 가지 이제 차트나 데이터를 통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도표 3번 여기 그 자료에서 보시면은 코스피랑 원엔 환율이랑 그려보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원엔 환율을 이제 거꾸로 역을 축을 해서 그려놓은 건데요. 네. 보시면 원엔 환율이 올라갈 때 오히려 저희 국내 주식 시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고요. 원엔 환율이 오히려 좀 떨어질 때 이때가 저희 국내 주식 시장이 좀 좋을 때가 오히려 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화가 강하고 엔화가 약할 때 생각보다 저희 국내 주식 시장이 이제 좋았다라는 거를 좀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좀 나타나는 이유는 환율에 대한 어떤 그 각 주식 시장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좀 반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때, 네. 그러니까 원화가 강할 때 예. 저희 국내 주식 시장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은 반대로 엔달러 환율, 엔화가 약할 때 네. 예.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엔화가 약할 때 이 토픽스나 니케이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예. 있는데요. 예. 이것에 이렇게 그 각 시장마다 이 환율에 대한 반응이 다른 이유는 결국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화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위험 자산에 거의 가까운 통화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 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안전 자산이라고 보시면 예. 원화가 강하고 엔화가 약할 때가 네. 사실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에 훨씬 더 좋은 여건이라고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환율에 대한 반응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환이 좀 높을 때 저희 통화가 약할 때 좋을 거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그 주식시장에서 반영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 요걸 네.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더 그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도표 5번하고 6번 여기 그 자료에서 보시면요. 네. 이제 원엔 환율을 이제 거꾸로 그린 거. 그러니까 저희가 원화가 강할 때 그리고 엔이 약할 때 일본 수출보다 한국 수출이 훨씬 더 좋았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원화가 강할 때 한국의 무역 수지가 일본의 무역 수지보다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았었고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엔화가 약하고 원화가 강할 때 한국 수출이 일본 수출보다 훨씬 더 강했다. 그리고 한국의 무역 수지가 훨씬 더 빨리 개선됐다. 이런 것들을 보면 원엔 환율이 떨어지는 거를 반드시 저희가 이제 수출에 부정적이다라고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원엔 환율이 저희 국내 수출이나 주식시장의 악재다라고 단언할 만한 증거는 불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참고로 도표 7번하고 8번도 함께 보시면은요. 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축구하고 야구할 때는 네. 일본하고 한국은 엄청난 경쟁자지 않습니까? 아유 뭐. 뭐 왼수죠. 네, 왼수입니다. 근데 수출을 그려보면 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 잘하는 분야들이 다르고 네. 약간 보완하는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도표 8번 보시면 일본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일본 수출은 2010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사실은 그때 당시의 수출의 최고점을 여전히 돌파하지 못한 채 이제 어떤 등락이 있는데 네. 저희 한국 수출은 계속해서 이게 고점이 높아지면서 한국 수출은 계속해서 조금씩 한 단계 도약을 하고 있어서 길게 보면 오히려 한국 수출이 일본 수출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을 좀 갖춰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도표 9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계산한 자료는 아니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친절하게 나온 그 자료인데요. 네. 소위 이제 수출의 경합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예. 얼마만큼의 그 업종에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로 보시면 대부분의 품목들, 주요 품목들에 있어서 수출 경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엔화랑 일본이랑 가장 경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자동차잖아요. 예. 자동차가 다른 업종들보다 수출 경합도가 높은 게 사실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한국의 수출의 어떤 경쟁력이 확실히 레벨업이 된 것 같다. 그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전자제품이나 가전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아예 이제 리그가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메모리를 잘하고 일본은 소부장을 잘하고 네. 서로 잘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보완이 되는 관계 뭐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고 오히려 한국의 어떤 위상들이 더 높아지면서 이제는 엔저라고 해서 그리고 원화가 엔화에 비해서 워낙 강하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게 악재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보안,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예전보다는 줄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자료로. 확실히 보여지는, 네. 보여지네요. 그래서 엔저가 이제는 악재가 아니다. 네. 인데 이런 현상이 그러면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수출의 저력을 좀 믿는 편이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수출의 사이클을 워낙 많이 타긴 하지만 수출의 규모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네. 일본 수출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사실은 수출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지금 저희가 수출이 어렵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저희 한국 기업들이 훨씬 해외 시장에서 이 중국에 대한 어떤 대중 수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뭐 미국이라든가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판로를 잘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대중 수출 점유율 그것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한국 수출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네. 원달러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원엔 환율이 떨어질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수출 쪽에서 뭐가 이상이 있지 않을까, 자동차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최근 들어서는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엔이 굉장히 약해지면 여행 쪽에서 저희가 조금 더 취약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수출은 생각보다 괜찮고 오히려 내수 쪽,
또는 여행과 관련된 쪽이 저희가 조금 더 불리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싶습니다. 여행 쪽은 그냥 저희가 피부로 일본 많이 놀러 간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게 금액적으로도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입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반응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 도표 13번에서 보시는 예. 것처럼 오히려 원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 네. 철강, 화학, 뭐 기계, IT 하드웨어 이런 수출과 관련된 네. 또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은 주가가 오히려 괜찮다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그 원엔 환율이 떨어질 때 주가가 안 좋았던 업종들을 보면 화장품, 의류, 그다음에 호텔, 레저 뭐 이런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의외로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는 거가 아니었나라고 네.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원엔 환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 저희 한국 수출이 적어도 일본에 대해서는 많이 도약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환율이 900 밑으로 간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나 우리 수출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해 주시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거는 그렇고 네. 그래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인 환율이 지금 여기서 네. 예,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원엔 환율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800원대 완전히 안착하기도 좀 쉽진 않아 보이는 게요. 네. 지금 일본도 달러당 엔화가 그러니까 엔달러가 한 145엔대에서는 네. 계속 개입의 의사들을 네, 좀 얘기를 그런 하고 것 있고,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논란들은 많습니다만은 올해 연말에 일본의 통화 정책에도 약간의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에 네.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145엔대에서 155엔대를 넘어가는 그런 약세가 되기는 어려울 걸로 좀 판단이 되어져서 원엔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8.5엔 밑으로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나타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예는 원달러보다는 달러엔에 의해서 결정되는 좀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은 잊어버리고 그냥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사실 그동안 옌 저가 되는 거를 좀 즐겼다고 할까?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추진을 했다고 할까?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때쯤 오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계속 가는 게 맞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아베노믹스 할 네. 때부터 130에서 뭐 145 간 거 다 지금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155, 160 이렇게 가는 게 일본 경제에 과연 좋은 건지. 일본 내에서도 그런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엔저를 좀 부추기는 측면들이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지는 않는 것 네, 같은데요. 예. 일본 중앙은행의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 인플레 전망. 네. 아무래도 엔저가 되면 아무래도 수입 물가에 그렇죠. 대한 인플레이션이 부담이 되겠죠. 생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동안에 너무 디플레에 네. 시달렸던 일본이 인플레라는 외부 충격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게 경제에 활력을 주니까 네,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게 지속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2년 뒤, 3년 뒤의 물가는 여전히 1%대, 그러니까 2%가 안 될 걸로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 네. 아직 일본도 이러한 그 엔저 현상이 주는 수혜가 계속 될 거다라고는 믿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현상들이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달러엔 레벨을 더 높일 건지 낮출 건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은 못 갖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 수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16개월 만에 이제 흑자를 기록을 한 거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무역 수지 흑자 네. 내용만 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수입이 확 줄어서 네. 흑자가 된 거라. 불황형 예. 흑자.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그래도 수출이 바닥은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네. 저희가 이제 수출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숫자들보다는 보통 저희는 이제 일평균 수출을 더 많이 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조업일수가 달마다 그렇죠. 틀리기 예, 예.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일평균 수출이 그렇게 썩 좋아지진 않았어요. 아, 네. 조업일수가 지난달에 좀 많아서 이제 좀 많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일평균 수출이 좋아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품목별로 이렇게 뜯어서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금액적으로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역기조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23%, 지난달에는 30% 이렇게 되어 네. 있지만 금액적으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악은 뭐 벗어났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네. 싶어서 뭐 무역 흑자가 16개월 만에 흑자가 됐다라는 거가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여름 지나서 한 4분기 정도가 되면 실제로 이제 좀 흑자에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이번 6월달 수출입 동향을 통해서 좀 보여주었다. 이 정도로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는 다시 적자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유가가 네. 여기서 이 레벨에서 조금 더 떨어져야만 사실은 이제 흑자가 구조적으로 좀 나고요. 여기서 무역 흑자가 구조적으로 나려면 반도체 가격이나 수출이 조금 더 올라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가격과 유가가 네, 관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돌아섰다고 얘기하기에는 네, 예, 이런 상황. 아직은 예, 네. 아직은 그냥 가격에 민감한 정도, 확실하게 흑자를 못 내고 있는 정도네요. 예, 그래도 네. 연말로 갈수록 희망이 보인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글로벌 경제 이제 미국 경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고 싶은데 미국 경제가 좀 견조하다라는 것들이 지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GDP. 예, GDP. 네. 2분기 뭐 네. 다 형편 없을 거라 그러더니 뭐 형편 네. 없기는커녕 좀 썩소리죠. 네. 이 정도면 저 정도면 저게 무슨 침체야? 이런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미국이 2분기 GDP 한 1%대 초중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부분 다들 네, 그렇게 예, 봤었고 2%가 나온 걸 보면서 이제 올해 내 미국 침체 이야기는 쏙 들어가겠구나라는 네. 생각들을 좀 했고요. 네. 사실 이렇게 되돌아보면 연초에 다들 미국 경제 올해 침체 온다고 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미국 경제가 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측과 실지가 달랐던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네. 보면 그 순수출 기여도가 좀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인데요. 순수출이요? 네.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좀 미국이 2분기에 이렇게 2%나 늘었던 가장 큰 힘은 역시 소비 지출. 네. 민간의 소비가 원래 이제 그 잠정치였을 때 3%였던 게 네. 이번 확정치였을 때는 4% 가까이 네. 늘기는 해서 정말 미국의 소비의 힘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네, 좀 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쓸 돈도 많고 쓸 심리도 살아 있고 네. 일도 계속 고용도 좋으니까 일도 하고 있고 이게 모든 게 다 좋은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풀린 어떤 그 정부의 보조금,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계 저축이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이게 끝나면 아마 미국도 소비를 많이 못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신데 네.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뜯어보면 미국의 가계에서 그 지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계층이 바로 베이비 부머들입니다. 예, 미국의 베이비 부모는 몇 년 우리하고 좀 다르죠. 네, 이제 2차 예. 세계대전 이후 예, 45년부터 예. 해서 이제 60년대 초반까지 네, 예, 태어나신 예, 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예. 이분들이 한 7천만 명에서 한 8천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네.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순금융 자산만 75조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75조요. 네. 예. 미국 전체 가계 순 자산의 이제 한 50% 가까이를 차지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 우리 어르신들, 노인네들이 다 갖고 있는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베이비 부모니까 이제 은퇴를 할 나이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에 있는데 부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음식을 또 많이 사 먹으니까 외식 쪽에서 식당 쪽에서 고용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이 또 여행을 다니니까 미국 경제가 제조업은 조금 고용이 안 좋지만 서비스 쪽에서 고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저는 뭐 미국 고용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의 가장 큰 핵심은 또 이 부자인 베이비 부모들의 힘, 자산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거는 좀 새로운 네. 시각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굉장히 그 와닿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미국도 그 세대가 부자죠. 네. 우리도 좀 그렇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 패턴이 좀 바뀐 거네요. 예. 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주택 시장도 보면은 최근에 뭐 신규 착공이라든지 이런 네. 지표들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사실 미국이 아직까지도 금리를 올리고 있고 네. 네. 물론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작년에 10년짜리가 4.3% 갔다가 네. 지금 3.7, 3.8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높죠. 그래도 엄청 예, 높고 예. 모기지 금리가 그래도 5, 6% 이상 되는데도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이 약간씩 또 살아날 조짐들을 좀 네. 보여주고 있어서 되게 좀 신기하다라고 네. 좀 네. 생각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찾아봤더니 네. 뭐 이게 긍정적인 면과 좀 어두운 면 둘 다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모기지 금리가 이제 30년 고정금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5% 전에 모기지 금리 이전에 한 2%대 받았던 사람들이 아예 이제 매물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공급이 없어서 지금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동네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그럼 제가 2%에 받았는데 제가 이사님한테 팔면 이사님은 다시 5%에 네. 다시 받아야 지금의 되나요? 금리에. 이렇게 네. 뭐 우리처럼 그런 거 없나요? 이렇게 넘겨주는 거? 그런 게 없는가 봅니다. 예. 그래서 예.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기존 주택 판매는 잘 안 늘고요. 네. 신규 주택만 느는 게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사람들은 이미 이제 모기지를 저금리에 받아 놓는데 네. 2% 금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걸 갈아타는 순간 5%씩 5% 내야 바뀌니까요. 되니까 네. 이제 집을 못 옮기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묶인 집들이 굉장히 많아서 공급이 부족하고 예. 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주택 착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규 이제 집이 없으니까 이제 살려고 하는 새롭게 주택을 사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 그건 거죠. 당연히 있는 거고요. 항상 신기루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신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약간 경제의 좀 활력인데 네. 또 반면에 이렇게 되면은 집값이 또 슬금슬금 올라가게 되면은 임대료 가격이 또 올라갈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올해 연말까지 3%대, 2%대 후반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임대료 둔화인데 네. 이제 이 지표가 만약에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 물가 하락에 대한 어떤 논리 하나가 흔들릴 수가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택 시장의 턴어라운드, 분명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택시장 턴어라운드라고 얘기한 게 뭐 오래된 건 아니죠. 지금 네. 최근 얘기죠, 굉장히. 5월달 지표에서 갑자기 이제 예. 들어섰는데 예. 아마 그 전후로 해서 어쨌든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좀 멈추고 예. 연준의 어떤 금리도 뭐 5월 달이든 7월 달이든 막판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었던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장기 금리도 조금은 떨어졌죠. 그래도. 네, 떨어졌죠. 예, 예, 많이는 안 예, 떨어졌지만. 예. 그렇네요. 네, 사실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쉴 새 없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네. 금리가 올랐잖아요. 이렇게 네. 고금리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 경제는 견고하게 그래도 데이터 중심으로 버티고 네.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금리를 한 2차례 정도 더 올리겠다라는 예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조하다라는 얘기, 침체는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 시장, 경제에서는 어떤 걸 주로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사님? 근데 저는 이제 연준이 500bp, 네. 저희 한국이 300bp 올렸는데도 이렇게 강하니까 네.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는 생각에는 좀 동의는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누군가는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금리에 대한 민감도나 이제 가계의 어떤 그 자산의 건전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옛날보다 견딜 체력이 있다는 거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영향이 그냥 이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쓱 지나가기는 쉽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져서 경기는 조금씩 둔화가 될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처럼 약간 인플레도 꺾이고 네. 경기가 떨어지는데 생각보다 이제 안 약할 때 네. 이때가 소위 말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분위기니까 주가는 좋은 상황인데요. 저는 이게 연말이나 내년 되면 또 조금 반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인플레가의 저점이 어디냐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은 네. 미국의 물가가 지금 다음 주에 아마 발표될 물가가 3%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한 7, 8월까지는 이게 이어질 것 같은데 미국. 그 다음부터는 네. 예, 조금 올라갑니다. 네. 네, 기저 효과도 있고. 네.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네. 물가가 3%대인데 여기서 목표는 2%고 근데 현실은 다시 올라가고. 3%고 네. 그러면 되게 고민스럽지 않을까 네. 싶고요. 되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준이 뭔가 우리는 3%라는 금리 물가도 만족해라고 하면서 이제 좀 안정을 찾을 건지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 건지 이 부분이 아마도 내년도 경제와 주식시장의 를 호황이냐 불황이냐 강세장이냐 하락장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네요. 예. 연말에- 사실은 네. 이코노미스트들이 계속적으로 경기가 빨리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뭐 안 떨어지고 하긴 했는데 그 와중에 주식도 많이 오르니까 주식시장만 딱 본다면 전에보다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전에는 이코노미스트 떨어진다 해도 그래 네. 떨어져 봐. 뭐 그래도 뭐 좋은 것도 있으니까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야 여기서 진짜 그 이코노미스트들 말대로 스트래티지스들 말대로 진짜 그런 물가 오른 거에 대한 비용을 누군가 페이하기 시작하면 네. 야 이 주가 가는 거야 하는 불안이 전에보다 오히려 심해졌는데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트래티지로 보면. 근데 적어도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기회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상반기에 형성됐던 것들이 하반기에 늘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확인이 된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다. 네. 그리고 지금 수출이라든지 반도체나 그다음에 미국 경기를 보더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의 하단은 생각보다 좀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위가 얼마나 열릴 것이냐 이제 네. 이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면서 약간은 좀 업사이드가 좀 줄어든 부분들이 네.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는 예를 들면 뭐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파는 이런 형태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경기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업종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업종들이 몇 개가 좀 확인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뭘까요? 동시에 네,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면 자동차 업종 같은 아. 경우 그리고 뭐 반도체도 지금 이제 거의 바닥을 찍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미국의 이런 건설 시장,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 건설 업종이나 요즘에 그 전력 뭐 변압기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로봇 뭐 기계 이런 산업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을 수 있는 그거를 좀 확인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도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승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폭락에 대한 공포는 좀 줄어들었는데 이제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네. 오는 거네요. 예. 하단은 좀 올라갔지만 네. 위가 어디까지 네. 열릴 것인지는 예. 좀 물음표. 사실은 네. 폭락에 대한 그 공포심은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상반기에는 무시무시했잖아요. 얼마나 떨어질지 모른다고 네.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게요. 그러네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이사 함께 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